연설된 원인은 여기가 샌드위치 관내로 돼 있는 본부가 퇴근하고 식당에서 이제 인원이 안 남고 그 상태에서 났으니까 그래도 불행이 다행이죠. 하나도 못 쳤을 거 아니야.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존에 있는 거보다 훨씬 잘 돼요. 국비를 좀 지원을 해주시면 넉넉히 지원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하시라고. 네네, 어?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으면 소용이 없어요. 저희는 믿으십시오. 그리고 애로사항은 바로바로 다 말씀을 해주세요. 좀 힘내시고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자, 방금 영상에서 확인한 모습 평상시 같으면요 화재 현장 그 자체가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 자리를 같이 했다, 함께 했다, 이게 더 주목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아시죠? 지난 주말 거쳐서 어제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목을 받았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장면에서 두 가지 사진을 좀 꼽아봤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밖에서. 그리고 나타나자 윤석열 대통령을 보자 거의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악수를 하면서 어깨인가요? 저게 어딘가에 이렇게 어깨 부위를 툭 치면서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충남 서천의 화재 현장 함께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브리핑도 같이 봤고요. 상인들 위로하는 모습, 그 현장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인데. 자, 홍석중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어제 이게 새벽에 이 화재 소식이 전했을 때 긴급 지시했어요. 빨리 조치를 취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현장을 찾는 거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사실 오전에 다른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정을 취소하고 급박하게 현장 서천으로 간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자리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됩니까? 제안은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잘 아시는지 당대표 일정이라는 게 항상 계획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발적인 변수가 있으면 항상 새롭게 이제 바뀌는 게 좀 상례인데, 이 서천 그 화재 그 규모가 굉장히 좀 시장이 한 280군데 그 상가가 컸어요. 거의 전수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화재고, 특히 또 저 지역구가 또 장동혁 의원 지금 사무총장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있죠. 장동혁 의원 또 지역구라서 더더구나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아마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공교롭게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지금. 또 그래서 또 대통령도 이제 하신다는 그런 방문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들도 해서 더더구나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런 어떤 결심을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취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정을 미리 잡았을 거예요, 새벽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가자는 쪽으로 오늘 만남이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을 그냥 소화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만남이 이루어진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자연스럽게 특정 일방인 가자 이런 걸 하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 대표로서도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 그런 어떤 현장에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부분, 제가 아까 질문드린 그 부분에서 답은 없어요, 지금요. 근데 일단 궁금하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 신문 방송들 보면 표현들이 대충돌, 갈등,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표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인사분들이 뭔가 좀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두 분이 등장을 하는데 비슷한 맥락의 설명을 좀 해요. 들어보시죠. 아마 세 분이 아마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우려를 전달하고, 그 우려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또 이 대화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오해는 금방 풀리고, 또 바로 국민과 당원들을 생각하면은 전혀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또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다 이게
그걸 멘탈이 강하다고 그러나요? 어떻다고 하는지 제가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봉합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어떤 이런 서운한 감정은 결국은 두 분이 푸셔야죠. 이게 사실 오늘 서천 화재 현장 일정이 있기 전에 오전에 나왔던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분석 전망이었거든요. 그리고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 화재 현장에서. 같이 일정 잡은 거죠. 그리고요. 거기 현장 일정이 끝났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끝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차 같이 타고 갈 수 있으면 갑시다. 왜냐하면 대통령 전용 열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요? 자리 있습니까? 그리고 같이 전용 열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럼 열차를 같이 탔다는 거는 같이 마주보거나 나란히 어떻게든 앉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화할 시간이 꽤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서울역에 열차 도착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립니다.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시죠. 저희는 뭐 민생 지원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고요. 저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같고 4월 10일에 국민의 선택을 받고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 여자 명품백 그래도 재난연장 다녀오셨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듣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얘기 속에 뭔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화면으로 좀 정리 좀 했습니다. 핵심을요. 자, 열차에서 대통령과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주고받다. 민생 문제를 얘기했다. 다른 얘기는 별거 안 했어요. 이거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 가지고 있고 변함이 없다. 바뀐 게 없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자, 강민구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열차 같이 타자고 제안을 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열차 타고 나서 내려서 존중과 신뢰는 변함없다. 자, 이거 갈등, 충돌, 이게 봉합이 된 겁니까? 아니면 뭐가 좀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봉합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네, 사실은 이 서천이 현장에 가게 된 것도 제 생각에는 이게 그냥 우연의 어떤 일치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예. 아마 가기 전에 예. 이 뭔가 어떤 사전에 조율이 돼서 간 거지. 예. 아무리 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막역한 사이라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가 약간 서먹한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약속도 없이 예. 그냥 불쑥 이렇게 찾아가는 거는 상당히 결례일 겁니다. 사실 그랬다가는 자칫 굉장히 오히려 어색한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안 좋은 그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것이 그냥 그게 우연하게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라 아마 이 누군가가 이제 조율을 했을 것 같고 그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힘 어떤 친윤 의원들이 예.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막 공세적으로 나가다가 예. 뭐 사퇴를까지 얘기했지만 지금은 약간 좀 분위기가 다 일사불란하게 바뀌었거든요. 일사불란하게 예. 뭐 조용해진 겁니까?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뭔가 봉합 단계로 가는 거죠. 아까 저 이철규 의원 기자 저기 인터뷰도 나왔지만 뭐 이용호 의원이라든가 뭐 예. 대통령실 관계자도 뭐 이 20년 2년이 그렇게 쉽게 끊기는 것이 아니고 이 봉합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뭐 약속이나 하듯이 얘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사천의 어떤 현장에서 같이 가게 됐다라는 거는 예. 뭔가 이게 어떠한 봉합으로 가는 수순이고 예. 또 장소도 참 적정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대통령의 어떤 그 직무실로 찾아갔다면은 뭔가 이게 숙이고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자연스럽게 그렇죠. 만날 수 있는 자연스럽게 화해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지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되는데 예. 이 현장에서 이렇게 민생하고 관련돼 갖고 만나면서 특히 이제 열차 안에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예. 뭔가 좀 더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결국은 지금 당하고 이제 그 정이 예. 이렇게 같이 좀 이러다가는 망하겠다, 공멸하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서로 느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지금 화해 모드로 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창환 정한대 교수님.
일단 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는지,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언론에 좀 주목했던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왔을 때 거의 90도 가까운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이달 초에 신년 인사가 있을 때 만났을 때는 그냥 가볍게 정도, 그렇게까지 숙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건가? 저게 무슨 의미일까 했는데, 아무튼 이걸 포함해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평상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미지가 어떠냐면 예. 검사 시절에도 그랬고 법무장관 시절에도 그랬고 야당의 의혹에 대해서는 심판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제 오늘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그리고 정치 개입이 있었어요. 예. 평상시 같은 만약에 전직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 이 나라의 법무행정을 책임지시는 분이신데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법무장관 출신이 뭘 해야 됩니까? 항의를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90도로 폴더로 절을 한다? 봉합을 한다? 과연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가? 평상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미지와 과연 맞는가라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고요. 예. 저도 뭐 봉합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예. 봉합이 좋은 일인가? 라는 거예요. 애초에 문제의 출발점은 용산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쓴소리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은 죽도밥도 아니었습니다. 차별화도 못했고 그렇다고 대통령에게 뭐 쓴소리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예. 뜨거운 감자 놓다가 말았다. 결국은 한동훈 체제의 한계만 드러낸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예. 봉합이 과연 좋은 일이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싸울 때 싸움을 멈추는 건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는데 예. 지금의 이 갈등을 과연 국민들이 갈등 봉합 잘했어라고 예. 얘기할지, 아니면 아유 결국 저럴 줄 알았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안 해, 이렇게 평가할지는 뭐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요, 이런 장면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 이유가 그 앞서서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이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뭔가 사퇴 요구했는데 거절하고 이런 게 왔다 갔다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의 중심에는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있다라는 게 여권 안팎의 시각이거든요. 자, 그리고 특히요, 이 모습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거였는데 지난 17일입니다. 이게 서울시당 신년회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소개하면서 마포울의 출마할 후보다, 이런 취지로 강력하게 소개를 했고 여기서 마포울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거든요. 그런데요, 앞서서는 지난 16일에는 계양을 출마하는 원희룡 전 장관을 소개했어요. 비슷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실에서는 이 17일 날 있었던 이 모습을 문제 삼고 지적하면서 사천 논란에 대한 걱정이 있다, 이런 취지의 불만 표시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자 지금 아마도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 관계자가 이제 언론에 이런 설명을 내는 건데, 이런 설명이 나와요. 한동훈 출마 소개 모두 사전에 당 지도부와 상의했고 모두 좋아했다. 그런데 왜 16일 거는 얘기를 안 하고 17건 갖고만 뭐라 그러냐? 이렇게 된 겁니다, 상황이요. 상의했는데 왜 여기만 갖고 뭐라 그래요? 그리고 모르는 것처럼 왜 얘기합니까? 이런 반응인 거예요, 지금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철규 비대위원 전 사무총장이죠.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질문을 받고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답변 좀 상당히 좀 곤란한 질문이신데요. 이것 때문에 촉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문제가요. 네. 전폭적으로 우리 한동훈 위원장의 이 당무 수행에 협조를 하고 또 잘 보좌하고, 저 같은 경우는 보좌하고, 또 우리 윤재욱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협력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발언을, 이 기사가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지만은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보이겠고요. 또 아닐 수도 있고. 자, 박성중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지금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울 출마, 이른바 사천 논란인데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의힘의 위기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의 위기가 왔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어느 정도 칼을 꺼내들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이렇게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를 비교를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결국 모든 문제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였는데 이걸 어떻게 벌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찰 시절에서 동지관계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종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종관계 법무부장까지는 주종관계였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이것은 대등관계로 가는 거예요. 당정관계가 대등관계가 되기 때문에 특히 총선을 치기면 비대위원장은 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형국에 와 있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대등관계에서 뭐가 됐냐면 이제 갈등관계로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을 잡았다. 이건 전략적 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략적 주의라는 건 뭐냐면 미봉책인 것이죠. 봉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동지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서로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뢰의 마음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동지에서 얘기합니까? 동지 관계에서 이미 이걸 의식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걷어들였다. 그런데 나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다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관계가 과연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처리 문제도 이렇게 난관에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갈등의 어떤 시작점 중심에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있는데 그 사안은 실제 사천 논란 이 사안이라기보다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한 부분 이것이 더 대통령실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여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김경률 비대위원의 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이제 자유, 평등 뭐 이와 같은 이념들을 당연히 연상하는데 그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인가 이분의 어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지금 이게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충돌이 알려지고 여러 가지 굉장히 상황이 험악하게 갔을 때 이 국민의힘의 이제 친윤 일각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 이런 얘기를 꺼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화면에 좀 보시죠. 자, 제목이 갈등설의 중심 김경률 거치는 어떻습니까? 거치니까 비대위원회 관련된 거치잖아요. 한쪽에서는 이쯤 되면 홀가분하게 내려놓고 그냥 총선 자체를 뛰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비대위원 내려놔라. 다른 쪽에서는요. 김경률 만약에 비대위원회에서 배제한다면 용산의 힘에 결국 굴복한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우리 당의 대구 경북 의원님들께 분별 없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처럼 오직 민심을 받드는 것 그리고 총선 승리하는 것에만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제 뭐 공천에 이제 도전하게 되면은 현장을 누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홀가분하게 바로 내려놓고 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의원님. 특히 사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과한 부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TK 지역 뭐 의원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몰라서 그러는데 약간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약간 그게 논란이 됐었는데 그 부분 사과를 했어요. 특히 TK 지역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비판이 좀 높습니까? 뭐 저는 뭐 특정 지역에 뭐 이렇게 그 높다기보다도 아마 그
그 김경률 비대위원 뭐 특혜 이직이라고 딱 이야기한 건 아마 그 윤재혁 그 원내 대표를 좀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참 개인적으로는 참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죠. 특히 이제 참여연대 계시다가 조국 전 장관 사퇴를 앞두고 굉장히 이제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이제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야생마적인 어떤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야생마요?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하는 어떤 발언은 그 전하고는 지금하고는 좀 이제 좀 차원이 좀 다른데 아마 좀 그런 데서 오는 좀 발언의 무게라든지 좀 균형 감각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해야 봐야 될 어떤 발언들이 있는 거죠.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을 어떻게 보면 좀 촉발시키는 어떤 그런 어떤 뭐 대명사인데. 그 마리 앙뚜아네트와 지금 김경률 여사를 이렇게 뭐 비교하는 이것도 완전히 좀 착오적인 어떤 그런 어떤 표현 방식이고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그 지금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만약에 이제 그 가시는 걸로 이제 마음을 굳혀서 이제 현재 있는 이제 김성동 당협 위원장과 만약 경선을 붙게 된다면 서울 마포 의리요. 마포로 가게 된다면 지금 비대위원회가 결국은 이제 공천의 공간위에서 올라온 걸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최고 의결 기구니까요. 의결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과연 이제 플레이를 뛸 수가 있느냐. 물론 지금 그 공관위에는 뭐 사무총장 그 장동영 의원이라든지 있지만 그건 이제 당연직으로 들어간 것이고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또 지금 공천 신청을 해서 플레이어로 드는 건 또 별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측면에서도 본인도 한번 그 비대위원의 있던 그런 거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어떤 시기가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홍석주 의원님께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지금쯤이면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본인이 이제 그 신청을 이제 하게 되고 플레이를 뛰게 된다면 이제 그 시점에서는 한번 심각하게 좀 고민을 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출마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때는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공천의 대원칙상. 그러면은 그만둬야 된다는 이유가 본인이 출마하기 때문이지 지금 갈등 사항과는 무관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뭐 그거는 또 뭐 종합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 그 부분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출마하는 부분이 있으니. 자, 강민구 변호사께서는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저는 사퇴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가 아까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플레이어하고 엄파이어가 동시에 해야 된다. 그게 문제가 있다. 총선 출마 관련 부분 그거는 그 이유가 될 수가 없고요. 그게 이유라면은 벌써 사퇴를 했어야죠. 근데 지금 저는 이제 다른 시각에서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출구 전략이 없습니다. 출구 전략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차피 지금 그 이 당하고 정이 지금 갈등을 봉합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뭔가 이렇게 양쪽에서 이게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씩 양쪽도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국민의힘 비대위 쪽에서 양보할 수 있는 카드가 결국은 이 김경률 그 비대위원이 사퇴를 하고 그냥 플레이어만 뛰는 게 하는 게 저는 적당한 어떤 그 타협의 어떤 출구 전략이라고 보고요. 또 그거 말고도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마리 앙뚜아네트와 김건희 여사를 비교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표현도 거칠었지만 더 나아가서 비교 대상으로서 너무 좀 과장된 비교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뭐 무슨 백을 하나 파우치인가 그거를 받았다고 쳐도 그거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동안 현재 또 국고로 또 기소까지 된 마당에 물론 뭐 그 과정에서 이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는 좀 별개지만 이게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킨 마리 앙뚜아네트와 같은 그런 엄청난 사치라든가 향락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가서 국민의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 자기 당의 어떻게 보면은 그 당수나 다름없는 대통령의 부인을 상대로 이렇게 지나치게 인격 폄하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그분이 어떠한 철학하고 별도로 이거는 인격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국민의힘에 엄청난
타격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도 책임을 져야 돼. 말로만 하는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사퇴 필요성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사퇴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친윤 의원들 쪽에서 사퇴, 비대위원 사퇴 갖고 안 됩니다. 출마 자체를 하지 마세요. 이런 주장은 안 나올까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거는 또 다른 갈등이 또 시작되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이 사태를 봉합하기 위해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직은 내려놓고 출마만 하고 또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 사과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뭐 특별감찰관 제도라든가 제2부속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내놔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제 다시는 안 생기게 하겠다. 이 정도 선에서 서로 타협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도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준 의원님. 근데 지금 이제 여권에서도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 눈높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지금 강민구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어떻게 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것이 이게 기념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뇌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이 뇌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지금 비대위원도 그렇고. 왜 이걸 차별화를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것은 차별화해야 된다. 그래서 총선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여론과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의 이것을 차별화해서 새롭게 가라고 하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언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야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용산과 차별화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은 요구가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래야 총선을 특히 수도권에서. 근데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총선 패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게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이 시점에서 뭐가 싸움이 되느냐면 결국 이제 공천권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공천권. 주도권. 그리고 총선 이후에 대한 주도권까지 싸움이 이제 내정돼 있단 말이에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렇게까지 했을까? 사퇴까지 했을까? 이건 총선 이후까지 바라본 거란 말이죠. 만약에 총선 이후에 이렇게 한동훈 체제로 갔다고 했을 경우에 결국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총선에 있어서도 용산의 힘이 작용하기 어렵겠다라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작용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은 권력투쟁의 양태가 띄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일단 오늘 만남 자체에 대해서 뭐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일단 봉합 분위기로 가는가 보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김경률 비대위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질문들이 차례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봉합 분위기로 가는 건 분명해 보이긴 하는데 과연 이게 최종적으로 봉합이 마무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뭔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서 약간의 시각 차이와 분석의 차이 이런 게 좀 드러난 지점이거든요. 다음 주제는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죠. 만났지만 동상이몽은 진행 중인 걸까? 동상이몽.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 다른 생각을 가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 이런 얘기 같은데요.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얘기한 게 아니고요. 최근 그리고 앞서서 한 말들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당시에도 소개가 됐었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4월 10일 총선이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저는 선민후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길입니다. 선민후사. 민생. 국민을 위한 게 모든 거에 앞섭니다. 그리고요. 당은 당의 일을 하면 되고요. 정은 정의 일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이렇게 딱 선을 긋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런 얘기를 꺼내놨어요. 이런 가운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혹시 시각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 여기 보면 비대위원장 역할을 놓고 동상이몽. 일단 비대위원장이라는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의 의미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로서 당의 원톱이다. 내가 끌고 간다. 이런 비슷한 취지의 맥락을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끌고 가는 거다. 근데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리더십 아니냐, 요거 임시 그냥 맡은 것 뿐인 거 아니냐. 뭐 최대 6개월 잠깐 맡은 거예요. 이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요, 비대위원장의 구체적인 역할을 놓고서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평적인 동반자,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과 동반자, 그리고 당정관계 이런 동반자인데 같은 선, 수평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조율을 하고 전달하고 이런 걸로 좀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모릅니다만 일단 충돌, 갈등 양상까지 가는 거 보니까 이런 비대위원장의 자리 그리고 역할을 놓고 다르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박지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이런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6공화국 들어서서 인기가 좋은 대통령이면은 여권의 후보가 현직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임기 3년 차가 넘어가면서 지지율이 4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하자마자 지지율이 30%대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면 여권이 뭐하러 차별화를 합니까? 가만히 앉아있어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 패배가 눈앞에 보이고 차별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 먹히지가 않고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으니까 차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체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양자택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차별화를 얼마나 부드럽게 국민들에게 소위 공감대를 일으키면서 잘 하느냐.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왜냐? MB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을 때 세종시 특별법 문제를 가지고 치고받았어요. 당시에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을 여권 내에서 여당의 주요 대권 후보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 차별화의 정책이 그 당시에는 세종시를 가지고 차별화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몸 출신이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럼 어떻게 차별화를 할 거냐? 세종시만한 차별화 이슈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위 국민의 눈높이, 명품백 이거 가지고 조심스럽게 차별화를 했는데 반응이 이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너 물러나라 이래버리니까 지금 결국은 봉합의 길을 선택을 한 건데 봉합의 길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러면은 김경률 비대위원 이제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럼 김경률 비대위원 정리하는 순간 한동훈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립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가지는 상징성은 권력에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시민단체가 조국 전 장관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권력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신들의 비판의식을 잃어버렸다가 김경률 비대위원의 핵심 논조인데 본인이 지금 비대위원 사퇴하는 순간 그것이 플레이어서 사퇴를 하든 아니면 퇴로로서 사퇴를 하든 자이든 타이든 비대위원을 놓는 순간 결국은 한동훈 체제도 권력에 굴복하는구나. 이렇게 나올 수밖에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알겠는데 제가 질문을 한 거는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다시 약간 다른 생각, 동상이몽이라는 쪽으로 가서 이런 비슷한 충돌 사항이 다시 한번 벌어질 수 있을까? 이겁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거? 그건 있을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만 제가 일시봉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상태가요? 그렇죠. 당장 총선 치러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부에서 싸움하고 있으면 표가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 기간 중에는 지금 일시봉합 상태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겠지만 선거 끝나고 나면 저는 이게 더 크게 재현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이 비대위원장의 자리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 뭐 이런 분석도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서 이렇게 갈등, 충돌로 비춰진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강수를 던진 거 아니냐고 평가받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본인이 사퇴 거부했다라는 걸 문자로 공지를 했어요. 짧은 글이지만 내 할 일 계속 하겠다. 사실상 강하게 난 거부했다라는 걸 밝혔어요, 스스로. 그리고요, 이게 다 지난 일요일 22일 날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 뒤에 한 언론 보도에는 본인에게 사퇴 요구를 한 사람이 누구냐, 이관섭 비서실장이라는 게 언론 보도에서 이름이 나왔어요. 실명이 보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날 어제입니다. 이철규 전 사무총장 친윤 인사로 꼽히시는 분입니다. 대표적인 분인데
이철규는 내 스태프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 스태프니까 제가 지휘하는 직원이에요. 이 뜻이 된 겁니다. 자, 요 세 번째 내용에 관련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철규 위원장하고 이야기 오래 나누셨는데 혹시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한데 길은 막지 마시고. 그 당내에서 그래도 좀 위원장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취에 대해 누가 얘기를? 뭐 다른 뭐 여러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자, 강민구 변호사. 내 스태프예요. 그리고 거취 얘기를 누가 당해서 합니까? 지금요 저한테. 이렇게 말은 나오는데 이런 분위기하고 오늘 90도로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신뢰가 유지됐다는 건 아주 좀 달라요. 결이 달라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 이거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결이 다른 건 아니고요. 이 상황에 따라서 지금 약간의 어떤 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본인도 굉장히 강수를 뒀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로 이 당이 이제 분열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주변에서 아마 여러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태도를 좀 유화적으로 한 것이고 또 뭐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좀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아까 뭐 폴더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본인의 생각을 다 접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어쨌든 간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는 이게 참 같이 또 이제 나가야 되는 입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어떠한 그런 대칭점도 좀 없지 않아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번 총선을 만약에 실패한다면 거의 실업자가 되거든요. 그냥 본인이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국회의원도 안 나가고 또 뭐 변호사 하기도 그렇고. 다시 또 뭐 장관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여기다가 걸어야 되는데 자신도 이 총선 이후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는 어떤 인터뷰는 나왔지만 결국 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박성준 의원님은 내 스태프다. 내가 거칠 누가 얘기하나. 이게 어제 나왔던 발언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큰 정치인으로 발돋움하는 큰 계기가 어디에 있냐면 이제 분기점 전환점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인간적 판단에서 정적 판단으로 넘어갈 때란 말이죠. 잠깐, 인간적 판단을 했는데 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관계에 있다가 정치적 판단을 정치적 판단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제 큰 정치인의 모습이 있는 건데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찰 출신이면서 인간적 관계였잖아요. 같은 일을 하면서 동지요. 주종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얘기를 섞여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반자 관계다. 이건 이미 수평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이건 이제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내가 독자적인 행보를 통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퇴에 대한 요구가 등장했을 때 내가 이거 거부했다. 이건 단호한 입장을 피력한 거고 그다음에 이관섭 비서실장이 나한테 사퇴를 요구했다라는 실명을 깐다라는 것은 실명을 공개한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정면 도전인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공개인지 모르지만 보도는 나왔어요. 그 저녁 시점에, 그건 묘한 시점에. 정면 도전인 거예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나에 대한 정면 도전이구나. 오늘 서천에서 보셨어요? 악수할 때? 없게 하지만 보통의 인간관계라고 했으면 왔어? 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하지 않습니까? 악수하고 딱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 서로의 관계라고 하는 설정이 이제 애매모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철규 의원요. 이제 인재 영입위원장인가요? 내 스태프다. 이건 뭐예요? 지금 친윤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고 김건희 여사가 가깝다라고 알려진 인물이 이철규인데 의원인데 이걸 내 사람이다. 내 스태프다. 내 스태프다. 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적 독자 노선을 걷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단순하게 이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게 봉합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인 신뢰관계가 이미 금이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사의 고전에 나오잖아요.
의심한 자는 쓰지 말고 쓴 자는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이미 이제 의심의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에 있을 때는 의심하지 않고 신뢰관계였고 그냥 동지였죠. 근데 지금 정책 관계에서는 지금 볼 때는 상당히 서로 이제 의심하는 단계고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총선 이후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책 진로가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 총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자, 그러니까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의 모습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독자적으로 딱 띄어서 보면은 상당히 분위기가 다른 건 맞아 보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관계를 지금 그 모습이 각각 어떤 의미 그리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 이걸 놓고 이제 해석이 다르고 분석이 다르고 정치권의 시각이 나눠질 것 같아요. 좀 다뤄봤고요. 다음 주제도 좀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사과 불가, 지인의 메시지를 보냈다. 사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 이런 제목이 달려있는데 일단 지금 오늘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과를 해야 뭐 합니까? 막 이런 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다른 목소리들이.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 두 분이 등장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그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 본질과 사정과 처음과 끝을 다 국민들이 알게 됐잖아요. 소상하게. 그래서 이 시점에서 뭐 사과를 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 가방에 대해서는 진정 어린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왕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입장을 밝힐지 누가 발표하는 것이 뭐 필요한지 이런 것은 사실 대통령실에서 판단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홍석주 의원님.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이거는 뭔가 사과 또는 유감 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건 뭔가 좀 털고 넘어가야 된다. 근데 반대쪽에서는 아니 그게 그럴 사안입니까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 그리고 이걸 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야당한테 계속 활용만 되고 이용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쪽도 있거든요. 지금 당내에서는 여전히 두 의견이 맞서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한쪽으로 약간 좀 기울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예, 저희 뭐 당내에서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지금 이 사안은 그 몰카 공작에 의해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현재 선의 피해자다. 예, 이런 점은 이제 확고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안철수 의원이 말씀하신 이제 입장 표명 같은 게는 그런 어떤 저변의 어떤 사항을 한번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에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한 거지 않느냐. 설명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본인의 이제 견해를 이제 이야기를 좀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젠가요? 이 해당 당사자인 뭐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본인이 왜 몰카 공작을 하게 됐고 또 그런 것이 어떻게 해야 하게 됐고 그런 게 하는데 사실 그것을 이제 국회 소통관에 이제 예약을 하신 분이 이제 민주당의 의원인데 저는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일단 그 김건희 어떤 여사의 어떤 사과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 사안을 촉발시킨 어떤 사람은 분명히 지금 범죄 피의자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 떳떳하게 마치 그 독립투사라도 된 것이냐 이것을 내가 왜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됐고 전반적인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국회에서 떳떳하게 기자회견까지 할 정도로 민주당이 과연 이것을 협조하느냐. 저는 그 점이 이거 완전 선거 공작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강하게 지금 들고 있고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의견이 비슷하면 민주당은 윤석열 아바타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의견이 조금 다르면은 이제 완전히 두 사람이 갈라졌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분명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이 아바타가 아닌 것은 확실히 이제 입증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당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은 있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이 몰카 공작에 의한 이것을 좀 명백하게 좀 밝히고 국민들한테 좀 더 좀 진실되게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것은 확실한 사항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보도를 통해서 한 가지 내용이 좀 알려졌거든요. 화면에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근 요 사안과 관련해서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금 알려졌어요. 이게 보도를 통해서. 근데 이럽니다. 사과를 하면 민주당의 공격을 받아 총선에서 불리해질 거예요. 여기서 여당이 불리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과를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글이네요. 지금 이런 내용까지 오늘 속에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할 의사는 없고 그거 필요 없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공격을 계속할 때고 총선에서 굉장히 불리해진다. 뭐 이런 판단하는 내용을 메시지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좀 알려진 상황이에요. 요 강민구 변호사.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유를 약간 한 것 같아요. 판단을.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 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과에 대해서 과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사과 트라우마가 좀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좀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인터뷰를 했다가 그로 인해서 오히려 사태가 더 심각하게 악화됐고 나중에 가서 그거를 소회를 하면서 그때 자기가 참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 이렇게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그때 사안하고 이 사안하고 물론 이제 경중으로 봤을 때는 같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간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사과한다는 게 굉장히 총선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는 것도 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과라는 거는 사실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했을 때 하는 게 진짜 사과고 예. 또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와서 사과를 한다. 그것도 뭐 여러 언론 매체라든가 그 민주당의 어떤 공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그런 사과를 한다는 것은 예. 제가 볼 때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과를 한다는 거는 정말 총선 전략상으로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 점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은 누군가가 해야지 된다. 꼭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예. 뭐 목사가 어떻게 했고 또 저렇게 수법적인 약간 비열한 방법을 많이 썼고 또 그 사건이 터진 게 2022년 9월인데 예. 왜 지금 와서 이거를 터뜨렸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의구심 또한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이 파우치를 받았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예. 또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의혹 해소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이 알 권리를 좀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절차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박성민 의원님, 네네. 만약에 이 사안과는 사과가 나왔다. 그럼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긍정적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또 뭐 다른 얘기를 또 하시겠습니까? 이 사과 이런 걸 떠나서 예.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음.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이걸 정치 행위로 규정을 하고 저렇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봤을 때 저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뭐 경력 유조라든가 여러 의혹이 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치 전선에 나서지 않고 정말 내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국민과의 약속을 지금 어긴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 명품백 의혹에 대한 당사자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당의 의원의 부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다른 정치인의 부인이 저렇게 명품백을 받았다.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압수수색하고 난리치고 소상집 다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주장했던 윤석열 정부의 이 태도와 김건희 여사를 처리하는 이 모습과 국민들이 볼 때 아까 얘기하잖아. 국민이 눈높이 왔을 때 이게 뭐냐 도대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취해법권이 있는 거냐 성역이 있는 거냐. 이 얘기를 주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당하게 대통령이 답해야 되는데 그 답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은 만약에 그런 답이 나와서 사과가 나왔어요. 그럼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 당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국민들이 요구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반응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걸 자꾸 당의 요구로 얘기를 합니까? 앵커도 마찬가지고 이 정치적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 이거는 법의 문제이고 상식의 문제로 좀 접근해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의혹의 시선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비대위원장 된 겁니다. 그걸 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조금 전에 우리 박성준 의원께서 그 야당 의원 부인이 만약에 받았으면은 뭐 지금 뭐 압수수색 난리 난다 하는데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김정숙 여사와 같이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영부인은 지금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서 국외 국내도 일부 포함됩니다만은 선물을 받을 경우에는 예. 이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로 기속되고 예. 그리고 그 목록도 법상 비공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김정수 교사 같은 경우도 해외 나가고 뭐 할 때 엄청나게 옷도 달라지고 그 비용이 얼마냐 해가지고 국민적 의구심이 있어서 저희들도 저도 법 개정안을 했습니다만 대통령 어떤 기록물법 그 개정을 해서 예. 그런 것을 공개를 하라고 해도 공개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국가적인 그런 어떤, 예. 어떤 위신의 문제도 있고 그런 건데 지금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마치 개인 어떤처럼 그걸 받으면 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영부인은 그런 걸 받더라도 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국고에 기속이 되고 그게 이제 비공개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사안을 마치 지금 야당 어떤 의원 부인과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예. 부적절한 비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갈등점 중에 제가 그러면은 박상현 교수님하고 저 강민구 변호사께 제가 한 30여 초씩만 드릴게요. 핵심만 딱 주장,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먼저 박상현 교수님. 영부인이 아닙니다. 영부인 아니라고 그랬어요. 시작부터. 지난번에 1차 사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자신은 영부인으로서 활동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제2부속실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부인도 아니고 제2부속실도 없는데 받은 거를 국고로 기소시킨다? 아니 좀 몰카 공작이라고 하는데 노웅래 의원의 녹음은 그럼 녹음 공작입니까? 범죄 행위에 대한 촬영이 예. 그것이 물론 뭐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다라고 저도 예. 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명과 사과는 당연한 건데 해명과 사과 없이 안 썼으니까 국고로 귀속됐으니까 일단 영부인도 아닌데 왜 국고로 귀속합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예. 절차상의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과와 공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강민구 변호사. 예, 그렇지만 저는 그 이번 사건의 어떤 본질이 그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타겟으로 해서 처음부터 거짓말로 이제 접근을 했거든요. 뭐 선친하고 아는 것처럼 해서 손목시계까지도 준비하고 이런 어떠한 독수독가의 원칙을 좀 말하고 싶은데요. 너무나 이 절차적인 면에서 하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뭐 같은 보니까 뭐 내부 말씀들이 각각 이렇게 상대방을 겨냥해서 그건 뭡니까? 그건 뭡니까? 약간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서 논평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새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거든요. 어제 저녁부터 밤부터 알려졌는데 오늘 지명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 변호사를 지명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 법무장관으로 지명되신 분, 이 후보자 누구인가 화면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눈길 잡는 거는 사법연수원 17기 한동훈 전 장관이죠. 지금 비대위원장. 10년, 기수로 10년 선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주 가깝다. 초임 검사 시절에도 그리고 좌천시에도 그리고 취임식에 초청되고 아주 가까운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검사 출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는 검사로서 보면 10년 선배. 자, 이걸 가지고요. 강민구 변호사. 일각에서는 글쎄요. 이 지금 검찰 또는 법무부에 한동훈 장관의 어떤 색깔을 지우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좀 사실은 그동안 차관 체제로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어젯밤에 지명이 될 거다라고 나오고 오늘 실제 지명이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4월 총선까지 다시 뭐 법무부 장관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예. 또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다시 또 법무부 장관으로 회귀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이 한동훈 장관을 지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법무부 장관 자리를 상당히 그 오랫동안 공백 기간을 뒀는데 예. 누군가가 있어야 될 자리고 다만 이제 요번에 그 박성재 그 신임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상당히 예. 오랫동안 그 친분이 있었고요. 또 되게 윤석열 그 대통령이 좀 힘든 시절에 많이 이제 그 뭐 위로도 해주고 예. 뭐 식사도 같이 많이 그 초대도 해갖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미혼이었기 때문에
같이 밥도 먹고 이런 어떤 끈끈한 정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이 되기 전 법무장관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과의 관계 이상으로 굉장히 가까운 관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인간적으로는 오히려 더 가깝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후배, 대학교 후배이지만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본인이 필요한 스텝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의 어떤 수사력이라든가 또 그 명민함이 또 필요해서 계속 데리고 다녔던 거고 이 박성재 그 서울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그 오히려 이제 박성재 고검장이 더 선배거든요. 근데 나이는 오히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많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 했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기수가 아래인데도 형님 대접을 받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 관계가 인간적 관계는 강하다. 오히려 더 끈끈하지 않았을까. 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은 이번에 법무부 장관을 선임할 때는 좀 더 본인이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기수가 오히려 10년 더 거꾸로 이렇게 뒤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검찰에서 그런 인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0년이나 뒤로 갔단 말이에요.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본인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장관이 필요해서 이번에 박신임 장관을 뽑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민구 변호사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더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이번에 장관으로 앉힌 거 아니에요? 요게 약간 좀 방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박성준 의원님. 저는 볼 때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27기인데 10기 앞선 17기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는 것은 검찰이 그만큼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위기 상황이다.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한 2년 가까이 압수수색 정권 아니겠습니까? 수사만 하고 정치 행위를 검찰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 검찰 내부에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이 검찰이 결국은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오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 내부에 목소리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서 정치 해결사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박성재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겠죠. 한동훈 장관이 공격형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박성재 장관이 수비형으로 가는 거고 돌파형의 한동훈 장관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제 검찰을 덕으로 안정적 관리형으로 가야 되는 된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저는 상당히 위기의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더 믿을 수 있는 인물로 그리고 뭔가 검찰 조직을 좀 안정화시켜야 된다. 약간 이런 취지가 있는 거 아니냐. 두 분의 분석은 각각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지금 사안과 관련된 민주당의 어떤 시각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 보시죠. 자, 맹비난 속으로 맹비난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근데 맹비난에도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혹시 이러는 거 아닌가? 민주당이 그런 건가요?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계획된 갈등이든 실제 권력 투쟁이든 상관없습니다. 쌍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시간은 이미 제깍제깍 흐르고 있습니다. 갈등의 이유가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국민 기만행위입니다. 민주당의 길을 가야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놓고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은 지적대로 하고 반사이 가지고 민주당이 총선 치르겠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민주당은 어떻게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내놔야 돼요. 박찬희 교수님. 사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전 장관 보고 아바타라 그랬어요. 윤석열에서 아바타.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막상 충돌하는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왠지 홀로서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오늘 뭐 봉합이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나왔지만 홀로서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아바타는 아까 홍석준 의원님은 아바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약간 달라진 모습에 이제 민주당은 살짝 당황하거나 부담을 느끼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라는 거는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제 이어지는 국면이 될 텐데 여권 내에 한동훈 체제의 그 소위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 그거는 이제 시작이다. 아까 박성준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총선 끝나고 나면 그 차별화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총선 기간, 이 총선만 놓고 본다면은 오늘 봉합되는 거 보면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긴 해요. 근데 이게 오늘 하루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차별화 움직임이 조금씩 있을 거고 총선 이후에 이것이 총선 결과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지 크게 변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아바타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제 프레임이었지만 이젠 그 프레임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만 가지고는 차별화를 하면 할수록 정권 심판론이 희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 플러스 민주당의 어떤 그 민생 정책,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민주당 내부의 혁신 이런 부분들도 지금부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성주 의원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이제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속성이 남아있다? 남아있고 지금 그런 건데 이제 제가 그 이제 얘기 나누다 보니까 언뜻 생각나는데 이제 권력의 흐름이 있어요. 권력의 집권기, 이제 안정기, 정점기, 이제 하락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권력의 승계기와 교체기가 있는 건데. 보통 집권 말기에 오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오는데 지금 보면은 이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가장 근본적 원인이 뭐냐면 권력의 승계기를 넘어서 교체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에 이제 갈등 관계가 이루어진 거 그것이 상당히 지속될 거라고 보는 거죠. 총선 이후도 그렇고 더 본격적으로 될 거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여러 이제 목소리들이 있고 그렇지만 저는 뚜벅뚜벅 가야 된다고 봐요.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생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권이 과도한 민주주의 퇴행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정권 심판론은 반드시 살아있는 이슈인 것이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하나하나 가서 정말 그 한 분 한 분 만나서 손잡으면서 정치를 할 때 그만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야지 너무 아까 뭐 최재형 전 의원 뭐 말씀하고 좀 비슷하네요. 알겠습니다. 최재성 전 의원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에 놓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분석과 전달 좀 해드렸는데요. 지금 시각을 보니까 오후 6시 24분으로 지금 들어섰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MBN 뉴스와이드를 보고 계십니다.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행 병립형으로 가지 않고 현행 연동형제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위성정당도 만들지 않겠다고 이재명 대표나 저나 수차례 공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에서 같은 개혁적인 당이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민주당에도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당시가 지난해 이제 11월인데요. 이제 구속 전이잖아요. 지금 구속 상태에 송영길 전 대표가 있는데 저때 당시에도 어떤 새로운 당을 만들고 이런 걸 좀 비쳤어요. 그런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구속 상태인데요. 오는 27일 광주에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창당 준비위원회 발족할 것이다. 그리고 3월 1일 서울에서 창당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럼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구속됐는데 옥중에서 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이름이 나온 게 있습니다. 당 이름이 가칭인데 정치검찰해체당입니다. 당 이름이 저런 이름이 붙었네요. 창당 선언을 한다. 이렇게 뭐 3월 1일로 잡은 것도 또 의미부여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동시에 민주당의 우당이 되겠다. 그래서 우당, 친구정당. 이 당은 민주당의 우당으로 민주당을 자극 견인하는 선봉이 될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 구속된 상태의 피의자가 정당을 만든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 명칭에서도 나와 있지만 본인이 어떤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자기가 억울하게 정치검찰에 의해서 희생된 것이냐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을 어떻게 보면은 뭐 과거 일제 탄압
때 뭐 일제 시대 때 뭐 이런 거 같이 지금 보면서 3.1 운동까지 그 이제 3.1 정신까지도 좀 모욕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냥 떳떳하게 그냥 재판 받으시고 억울하시면은 좋은 변호사 써서 무죄 받으시는 게 나은 거지. 이런 식으로 모든 어떠한 자신의 행위를 정치화시키는 거. 저는 이런 정치인들 정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우당이라는 표현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또 겨냥한 겁니다. 비례대표 정당. 그렇죠. 그러니까 위성 정당을 또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를 또 한 것인데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지금 그 병립형 비례대표가 아니라 연동형으로 지금 계속 가겠다는 시그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본인이 지금 굉장히 뭐 월세를 산다고 하면서 이런 당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뭐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정말. 아니 이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도 또 이런 비슷한 당을 만든다고 선언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재판을 정치화시키고 검찰을 악마화시키는 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수환 교수님, 특히 민주당의 우당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친구 정당. 근데 민주당에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화자, 즉 스피커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감옥에 있는 소위 말해서 노회한 정치인이 정치검찰 해체를 요구하는 거하고 20대, 30대 젊은 신인 정치인이 정치검찰 심판을 얘기하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느낌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십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선당 후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살자고 지금 민주당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 지금 민주당의 우당이 되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설명하는 게 사실 민주당을 좀 곤혹스럽게 한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성과물인 소수정당의 대표가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이번에 민주당으로 공천 못 받을 사람들이 위성정당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좀 그런 점에서 똑같은 검찰 정권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앞에서 그거를 얘기해야 될 사람들은 2030의 젊은 정치 신인들인 거지.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하면 국민들이 오히려 이게 정략적인 거구나 이렇게밖에 비춰지지 않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지금 뭐 예를 들어 소수 정당 출신의 굉장히 인기 있는 여성 정치인도 있는데 그분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소위 말해서 과거 정권에서 한 자리 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정치검찰 심판하자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걸 모릅니까? 다 알아요. 한 자리 더 해먹으려고 하는구나. 이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좀 그런 점에서 이거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스피커의 문제고 이 송영길 전 대표처럼 선당후사를 거꾸로 하시면 안 된다. 민주당을 더 위기에 빠뜨리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창당 선언을 한 거잖아요. 만들겠다고 3월 1일 날 창립을 하겠다고. 근데 이거 누가 함께 할까요? 민주당이 저는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제 아직 그 선거 제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아직 못 내놨는데 좀 빨리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을 종식을 시키고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어디에 집중해가지고 무엇을 심판하고 무엇을 할 건지를 좀 더 국민들에게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런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님은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창당 선언이 반갑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이런 흐름이겠죠. 지금 두 분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선거 제도가 이제 여야가 이제 협의하고 이제 합의를 해서 나와야 되는 건데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의 이런 창당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정하에서 일정 부분 자신들의 어떤 정책 노선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것도 타이밍을 3월 1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월 중순이나 2월 말쯤에 선거제도가 통과되면은 이들의 생각은 연동형이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야권 지형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권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정치검찰이 나서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퇴행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지지의 그룹을 잡아서
연동형 비례대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화면 좀 보겠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창당 얘기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지난 19일 날 본인 뭐 관련된 입장이 나온 건데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취지의 글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 해야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민주당을 향해서 뭔가 비례연합정당을 합시다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죠. 근데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똑부러진 대답을 아니다, 맞다라고 하질 않고 있어요, 지금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공포론, 병립형 퇴행 시도에 맞서서 22대 국회 전반기 내에 반드시 정치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공동의 결의를 다시 한번 조직해냅시다. 동시에 민주진보 진영의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하루라도 빨리 현실이 되도록 앞당깁시다. 홍석준 의원님, 이게 만약에 저거를 민주당이 모르겠어요. 아직 민주당이 저거에 대한 뭐 확실한 답은 안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저걸 받게 되면은 또 다시 지난 선거 때 같은 위성정당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또 위성정당을 만드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위성정당의 난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당 같지 않은 정당, 위장정당까지도 엄청나게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위장정당이요?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게 그게 정당입니까? 그냥 뜻다방처럼 모여있는 걸 그냥 임시적으로 잠깐 뭐 얼개로 묶자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선거제 합의를 봐야 되는데 국민들에게도 죄송하지만 총선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이 시점에도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오래전부터 이제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선거제가 사실은 뭐 100점짜리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위성정당은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좀 속임수 사기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연동형제로서는 이런 어떤 그 위성정당의 출현을 사실은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별뾰족한 수단이 지금 없는 가운데서 사실상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병립형으로 갔다가 또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이런 사안으로 인해서 송영길 대표 같은 이런 뭐 회계망측한 옥중 창단, 뭐 정치검찰 해체당 뭐 이런 식의 어떤 시도가 나오지 않나 싶어서 참 정치 전체적으로 국민의 어떤 불신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야기하고 있어서 씁쓸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오늘 여야 정당에서 두 분 나와 계신데 제가 두 분께 아주 짧은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박성주 의원님. 지금 선거제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합의가 결국은 안 돼서 지난번과 같은 그냥 준연동회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제가 아주 똑부러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절대로 위성정당 만들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까? 정치는 이제 생물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가서 봐야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은 우리 당의 입장도 있겠지만 여야의 이제 관련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딱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원래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인 선거 제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특히 이제 지역주의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서 그 얘기가 좀 항상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영남에서도 민주당이 당선될 수 있는 뭐 석패율제도라든가 이중 등록이라는 인거를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한 정치개혁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기본적인 안인데 또 이 안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힘은 또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선거제도 합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난항이 있겠습니까? 난항의 난항일 겁니다. 정치는 생물이니까 좀 봐야 됩니다라는 말씀 같은데요. 그러면은 홍석준 의원님. 만약에 지금 합의가 결국 안 됐어요. 선거제. 그리고 결국은 안 되고 지금 같은 그냥 준연동회가 진행이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또 역시 저쪽 동당에서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럼 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처음부터 이 병립형을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사실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원래의 목적을 살리려면 진짜 소수당을 보호하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송영길 대표 같은 이런 어떤 식으로 이제 들어오니까 실질적인 어떤 연동형의 목적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병립형으로 한다 하더라도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권역별로 놔두든지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너무 지금 오락가락하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명확한 거는요. 여야가 지금 선거제도 놓고 굉장히 중요한데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곳곳에서 당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체제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다들 하는 걸까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을 만든다는 얘기가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신당 관련된 얘기를 좀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먼저 관련 영상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개혁 방향을 새로운 미래는 협소한 정치 이념을 과감히 던져버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두 당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가능하면 창당대회를 동시에 같이 하는 그런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3지대 신당의 연대든 통합이 결정되는 마지막 데드라인이 2월 말인 거. 2월 말 3월 초가 되겠죠. 사람들이 이제 공천 때문에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해요. 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역구 공천이라는 게 부딪히면은 많이 문제가 돼요. 근데 여기는 이쪽 우리 미래 계열의 신당은 호남 중심이고요. 저기는 영남 중심이고요. 자, 지금 굉장히 다양한 정치인들이 다양한 신당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도 신당 창당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작업이 진행 중인 겁니다. 자,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지금은요 이낙연 전 총리가 만들고 있는 신당, 새로운 미래죠. 여기에서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이석현 위원장,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바로 질문 좀 들어갈게요. 이낙연 전 총리 얘기부터 제가 했는데 사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 신당, 탈당, 창당 얘기하면서 그때 불출마 선언을 한번 하셨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출마한다고 봐야 됩니까?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출마 안 한다는 그 입장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변화가 없는데. 예, 다만 이제 서로 이렇게 말씀들 하니까 특히 이제 광주 호남 출마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건 일단 경청은 해보자 하는 정도의 입장이지 귀를 열어놨다는 입장이지 출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안 한다는 쪽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정확하게 안 한다는 쪽이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실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상황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건 열어둔 겁니까? 그건 이제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은 경청하고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니까 여지는 남겨놓은 것이죠. 그 말씀이라는 게 주로 호남 쪽에서 많이 옵니까? 아니면 수도권 쪽에서 많이 옵니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미래대연합 의원님들이 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말씀이 있은 뒤에 또 그 말씀을 하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 중에도 생겨났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럼 일단은 불출마 쪽은 여전히 유효하다 했는데 만약에 출마하면은 저희가 광주나 호남 쪽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수도권 쪽으로 봐야 됩니까? 광주나 호남 쪽이 되겠죠. 출마한다면. 출마를 만약에 한다면 그쪽일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출마를 안 하는 이유가 이 선거에 있어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본인이 안 받더라도 지원을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전국을 돌면서 후보들 지원료 세우고 그래서 뒷방에 앉아서 이렇게 뭐 가만히 습관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실제로 몸으로 뛰면서 지원하고 싶다. 그리고 그래서 본인은 처음부터 국회의원 생각이 없다고 말씀을 했었어요. 이 출마 쪽으로 귀를 열어둔 이유가 아까 여러 얘기가 들리고 요구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인데 혹시요. 사실 이 출마를 이낙연 전 총리의 출마를 강력히 요구한 게 이준석, 지금은 개혁신당 대표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요구를 강력히 했기 때문인데 혹시 그 영향이 좀 컸습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은 겁니까? 저는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준석 대표께서는 인천 향월에 가서 이재명 대표하고 뭐 여러 곳을 얘기했어요. 어떠냐라고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딱 주로.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고 우리가 지금 복수혈전하려고 신당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영화 찍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명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 싶고. 그런 복수혈전 영화 찍는 걸 한다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이준석 대표께서 분당에 안철수 위원장 지역에 나가면 1000만 관객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 보고 개항을 출마해서라는 얘기는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를 보고 안철수 의원과 대적하러 분당으로 가세요 하고 똑같은 셈이다 이 말씀인가요?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짧게 좀 드려볼게요. 사실은 여전히 이낙연 전 총리도 그렇고 이삭현 전 부의장께서도 그렇고 민주당을 나오셨단 말이에요. 예. 이 민주당을 나온 거를 가지고 남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 그동안 민주당에서 많은 걸 누리신 분들 아니냐. 예.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왜 민주당에 남아서 그 문제라고 지적한 걸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왜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드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또 있거든요. 뭐라고 좀 답을 좀 하실까요?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탈당하고 나온 겁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해도 너무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의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바로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법 리스크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늘 그것 때문에 방탄, 의결수 방탄,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방탄, 양쪽이 방탄하느라고 시끄럽기만 하고 증오와 혐오의 정치가 난무하지만 예. 되는 일이 없어요. 국민의 민생은 젖혀놨어요. 그래서 예. 나라 꼴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라도 나가서 당 만들어서 바른 정치해서 이렇게 세우자 해서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또 막 예. 그렇게 뒤에다 대고 130명 의원님들이 탈당 선언하던 날 바로 비난도 하던데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열정으로 진작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바른 정치를 해야 된다. 그때 뭐하고? 변화를 해야 된다는 말을 그 정도로 뜨겁게 했더라면 당이 변화할 수도 있었어요. 안 오고 가만히 있다가 줄서기 했다가 나가니까 뒤통수다 대고 비난만 하는 건 오히려 국민의힘 쪽은 그보다 점잖대요. 이준석 대표 나오니까 탈당하니까 그동안 수고했다. 잘 되길 바란다는 덕담이라도 한마디 붙였던데 근데 민주당에서 안 나온다. 민주당은 그냥 다 나가는 분에게 뒤통수 다 대고 비난을 하고 지금도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탈당한 것입니다. 당내 분위기가 배려와 서로 간의 존중 이런 건 전혀 없는 분위기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알겠습니다. 지금 현안 중에 하나가 앞서서 저희 뉴스와이도 계속 다뤘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 뭐 충돌 그리고 오늘 뭐 봉합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게 처음에 이게 누구 말처럼 짜고 하는 건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짜고 하는 거라면 좀 더 아주 그냥 좀 더 끌고 가가지고 아주 그냥 클라이맥스에 가서 봉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그거 아니고 바로 그냥 첫날 흐물흐물 됐어요. 뭐냐면 대통령실이 그랬냐면 비대위원이 문제는 당에서는 문제다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윤 대통령 쪽에서.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쪽이 일단은 한판 승한 걸로 보는데 어떻든 이제 그걸 봉합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요. 이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 큰 타격이 될 걸로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라고만 하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여론 지지로 보면 큰 변화가 없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워낙 잘못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바른 말을 하고 대등골이 됐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것인 것이 돼 있고 이 일로 가장 타격을 받는 쪽은 어느 쪽이냐면 이준석 개혁신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는 이제 바른 말을 많이 해왔어요. 용감하게. 대통령을 향해서 얼마나 바른 말 참 용감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지도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한동훈 위원장이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희석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개혁신당 지지율이 일부는 낮아지면서 오히려 한동훈 씨에 대한 지지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군요. 지금 이준석 신당 얘기했는데 이준석 신당이 이름이 저 개혁신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만들려는 당 이름은 새로운 미래.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몸담고 계신데 지금 이준석 신당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뭔가 연대도 하고 모색하고 있는데 이 목표가 그냥 단순히 느슨한 정도의 어떤 후보를 뭐 각 지역에 좀 안배해서 내는 그런 연대 정도입니까? 아니면 합당이 최종 목표입니까? 가장 좋은 거는 처음부터 당을 하나로 만들면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안 되면은 서로 당을 만들어 가지고 합당하는 그런 것이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선거 연대라거나 하는 느슨한 협력 방법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느슨한 연대를 하게 되면 공통 기호로 선거 기호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건 당이 각각인데 선거 연대를 하면은 가령 어느 지역은 우리가 후보를 안 낼 테니까 당신은 후보를 내고 그런 식이 되겠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잡음의 소지가 많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선거연대는 항상 잡음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한 예를 들면 여기 서울 성동 갑에 지금 인물이 있다 해봐요. 예. 이쪽에도 인물이 있고 저쪽에도 인물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 경우는 서로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억지로 누구는 물러서라 하면은 버스에다가 지지자 동원해서 중앙당으로 쳐들어오는 일. 과거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선거연대는 잡음연대입니다. 그래서 싹 바람직한 건 아니고 처음부터 당을 하나로 만들면 제일 좋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거는. 시간이 그렇게 하려면 금주 말까지 결단이 나야 돼요. 근데 그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려우면은 이제 서로 당을 각각 만들어서 합당을 하는 절차를 밟는 것도 그것도 합당도 시간이 좀 걸려요. 법률상.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그 대의 명분에서 아직도 후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뭐 윤석 대표가 그동안 약간 한 뼘 뒤로 물러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최근에 빅텐트의 골든타임이 지났다라고 얘기를 딱 꺼내놨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만일에 처음부터 하나당을 만드는 거라면 지났단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주 말까지 뭔 일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고 적으로 만일에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연휴가 지금 2월 9일부터 설 연휴 12일까지 설 연휴예요. 14일이 무슨 날이냐면 연휴 직후가 선관위가 각 정당에 기호 부여하는 날입니다. 1번, 2번, 3번. 그러니까 그 전에 당이 뭐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고 만일에 각각 당을 만들어서 기호가 나온 뒤에라도 합당을 하는 거라면은 아직도 3월 21일에 후보 등록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공통 기호를 쓸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 이 뜻입니까 지금요? 기호가 이미 부여가 공통 기호가 아니고 각각의 당을 만들어서 기호가 달라요. 다르게 나중에 이제 합당을 하면 합당 절차를 밟으면 선관위에 등록하면 이제 그때는 기호가 이제 하나가 되죠. 나중에 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절차도 복잡하고 또 기호도 사람들이 기억 속에 혼돈이 오고 그래서 실은 지금부터 계획을 같이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대연합과는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준석 신당과 연대 또는 합당이 불발이 될 경우에 자체적으로 뭔가를 모색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호 3번을 얻기 위해서는 의원 숫자가 좀 갖춰져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모든 창당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우리 단독으로도 지금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님들 관심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타진도 해오고 걱정도 하고 서로 하는 그런 분위기로 봐서는 우리가 단독으로 해도 3번 합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미래대연합과 하나 하는 것을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대연합 지금 세 분 의원님들 계십니다. 지금요. 긴밀하게 오늘도들 협의하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2월 3일에 창당대회를 아예 우리가 그냥 한날 한시에 같은 당을 만들어버리자. 이런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러려면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은 계획이 지금 지난주에 1월 16일에 발기인대회 했죠. 발기인 3만 명 모아서 발기인대회를 했어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뭐냐면 시도당대회에 들어갑니다. 당장 이번 목요일에 25일에는 어디서 냐면 구미에서 경북도당대회 만들고 오후 7시에는 부산에서 부산시당대회를 해요. 그리고 또 토요일인 27일에는 광주에서 광주시당대회하고 전주에 올라와서 또 같은 날 전주시당을 전북도당대회를 해요. 그리고 이번 일요일에도 또 경기도에서 도당대회하고 월요일에는 충청북도 제천에서 또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착착 계획이 다 있어가지고 앞으로 일주일 내로 모든 준비가 창당할 준비가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미래대연합과는 꼭 하나로 당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뭘 협의하고 있냐면 자 이번 목요일에 하는 부산 경북대회는 할 수 없지만 토요일에 하는 광주대회부터는 우리가 시도당 대회도 따로 하는 것이 이것이 번거롭기만 하고 비효율적이 아니냐. 하나로 해버리자. 이 논의를 지금 깊이 있게 진행 중입니다. 시간이 빨리 가서 제가 마지막 질문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좀 빨리 드릴게요. 지금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각각 여론조사 지지율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각각 신당의 지지율 조사 나온 거에 합과 이낙연, 이준석 신당을 같이 놓고 지지율 조사했을 때 합의를 비교해 보면은 합한 정당의 지지율도 낮거든요. 그만큼 합이 안 나와요. 그거는
합했을 때 약간의 유권자분들께서 일부가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 뜻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이제 두 세력이 합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우리끼리 해도 돼요. 근데 이준석 신당하고 같이 하면 더 좋겠다. 모양이 국민들 보기에도 그게 좋고 모두가 제3지대에 나오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도 싫고 이재명 대표 신뢰가 나온 거니까 좋겠다 이것이지 우리만 가지고도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석현 새로운 미래 공동창당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